매출 500억,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휴게소. 그런데 그 운영사는 스스로 사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냈던 그 비싼 돈가스 값, 사장님 주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정부는 마침내 그 돈을 빨아들인 카르텔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적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가격에서 시작해 그 돈이 도달한 최종 종착지까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를 달리다 한 번쯤 휴게소에 들릅니다. 출출한 배를 채우려 메뉴판 앞에 서면 가격을 본 순간 손이 멈춥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라면 한 그릇이 7,000원에서 8,000원, 돈가스는 무려 15,000원입니다. 가족 4명이 간단히 먹으면 5만 원이 우습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그 비싼 돈가스가 냉동을 데우기만 한 맛이고 라면도 집에서 끓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호텔 레스토랑 가격의 학교 급식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어느 순간부터 휴게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만 쓰고 나오고 커피와 간식은 미리 챙겨옵니다. 휴게소 음식은 호구나 사 먹는 것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른 걸까요?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휴게소 식음료 가격은 12.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폭 8.3%의 약 1.5배입니다. 그중 돈가스류는 25.1%나 뛰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부담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휴게소 사장님을 떠올립니다. 사장이 욕심을 부리니까 비싼 것 아니냐. 비싼 값을 받았으니 그 돈을 사장이 챙겼을 거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의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비싸고 맛없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장님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님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 비싼 값을 받으면서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게소 앞에서 느꼈던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이고 내가 낸 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비밀은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단 하나의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싼 값을 받으면 사장은 돈을 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휴게소 사장님들은 줄줄이 망합니다. 그 단 하나의 숫자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건물주에게 떼주는 자릿세 비율이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가 10.1%입니다. 그렇다면 허허벌판 고속도로 휴게소는 더 저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33%, 강남 백화점의 거의 2배였습니다. 대천 휴게소의 한 매장은 62%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원을 팔면 62원을 자릿세로 바친다는 말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의 45%가 수수료 40%를 넘게 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장사가 아니라 헌납입니다. 이제 그 라면 한 그릇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자면 지금부터의 숫자는 업계의 추정 계산입니다. 휴게소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6,500원에서 재료비가 빠지고 인건비가 빠지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수수료가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돈이 매출의 약 45%. 여기에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더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겨우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버스 한 번도 못 타는 돈입니다. 이게 장사입니까? 봉사활동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걸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휴게소는 손님으로 가득 차고 라면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겉으로는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은데 사장님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들어온 돈 대부분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한복판. 사장님은 가게를 옮길 수도, 손님은 갈아탈 가게도 없습니다.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갇힌 시장이죠. 그러니 비싸고 맛없는 건 사장님 욕심이 아니라
사장님도 이 구조에 짓눌린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라면값의 절반이 빠져나간 그 33%. 이 돈은 대체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서부터 더 거대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더 꺼내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운영사에게 받는 임대료는 매출의 9%입니다. 그런데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는 33%였습니다. 같은 매출을 두고 한쪽은 9%, 다른 한쪽은 33%를 냅니다. 그 사이에서 약 24%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영수증 어디에도 찍히지 않는 돈. 중간에 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입니다. 그럼 그 중간의 운영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피아. 도로공사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이권 카르텔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이건 소문이고 의혹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국토교통부가 특별감사로 그 실체를 공식 적발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성회,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입니다. 이들은 100% 출자 회사를 세우고 그 밑에 자회사를 두며 휴게소 운영권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감사 결과 도로공사가 입찰 공고와 일정을 퇴직자 회사에 사전에 흘린 정황이 드러났고 써낸 입찰가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짜고 친 담합의 흔적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회사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방식으로 9억 원 가까운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 돈의 출발점은 결국 라면 한 그릇을 시킨 우리였습니다. 같은 시기 국토부는 입점 소상공인 갑질도 전수조사했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가 무려 58건, 시설 관리비를 떠넘기고 비싼 식자재를 억지로 사게 하고 받아야 할 납품 대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돈만 7개 휴게소에서 53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구조의 작동 방식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다며 운영사 탓을 하고, 운영사는 임대료가 비싸다며 도로공사 탓을 하고, 도로공사는 민간 위탁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위를 가리키고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돈은 사라지고 사장님은 망하고 음식값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고 감사가 시작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 전관 카르텔을 전국 휴게소에서 완전히 빼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도피아를 향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도성회조차 꼭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는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앉은 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국 매출 1위, 한 해 500억을 벌던 휴게소. 가장 잘 나가던 그 운영사가 왜 스스로 사업을 벌이고 도망쳤을까요? 답은 한 장의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무대는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입니다. 2017년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뀝니다. 새 주인은 동네 사장님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자본 맥쿼리였습니다. 맥쿼리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뒤 도로공사와 21년짜리 운영 계약을 맺습니다. 운영은 직접 하지 않고 대보 유통이라는 운영사에 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임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안에 한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최송 수입 보장, 줄여서 MRG.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년 정해진 돈을 무조건 빨아가는 빨대. 그게 바로 MRG입니다. 맥쿼리가 가져가는 돈은 한 해 40억. 게다가 매년 3%씩 꼬박꼬박 오릅니다. 손님이 끊겨도 적자가 나도 매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손댄 사업은 모두 15개. 그중 9건이
바로 이 MRG 구조였습니다. 위험은 남에게, 확정 수익은 나에게.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도 맨 위는 멀쩡합니다. 손님이 줄어도 정해진 돈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손실은 누가 떠안을까요? 운영사, 그리고 결국 여러분입니다. 장사가 안 될수록 빚은 운영사 몫이 됩니다. 빠져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은 줄어듭니다. 버티다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매출 500억 운영사가 도망친 진짜 이유입니다. 증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는 5년 동안 167억 적자를 쌓고 결국 운영권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목감 휴게소는 아예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악마의 계약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5층짜리 피라미드입니다. 맨 꼭대기 1층에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앉아 확정 수익을 빨대로 빨아갑니다. 그 아래 2층은 도로공사와 도피아, 운영권을 나눠 먹습니다. 3층은 운영사, 위에 치이고 아래를 쥐어집니다. 4층은 입점업체 33% 수수료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 5층,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를 떠받치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사 먹는 평범한 운전자. 그 6,5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아셨습니다. 사장님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수료를 지나 도피아를 거쳐 바다 건너 금융자본까지. 그 긴 빨대의 끝에 여러분의 지갑이 물려 있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구나. 자, 그렇다면 외국 휴게소도 다 이럴까요? 큰 오산입니다. 미국에는 버키스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휴게소계의 디즈니랜드라 부릅니다. 화장실 청소 직원의 시급이 $20, 계산대 직원보다 높습니다. 깨끗함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매장의 주유구는 120개에 달하고 텍사스 바비큐와 지역 특산품을 보러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통행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목적지가 되어 돈을 법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포로 시장. 미국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우리는 손님을 가둡니다. 더 끔찍한 건 미래입니다. 2025년 8월 말 국내 전적 등록은 82만 대를 넘었고 친환경차 비중도 12%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충전 시간입니다. 기름은 3에서 5분이면 끝나지만 급속 충전은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머무는 시간이 5, 6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화장실만 쓰고 나가던 사람도 충전이 끝날 때까지 갇혀 비싼 음식 말고는 시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질극이 더 길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간에서 돈을 빨아가던 운영업체를 없애고 도로공사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으로 바꿉니다. 올해 5곳으로 시작해 내년엔 수십 곳으로 확대됩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 그만큼 음식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빨대 하나를 뽑아내는 겁니다. 방침은 분명합니다. 전관들의 카르텔, 그 도피아를 전국 휴게소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님을 가두는 곳으로 남을 것인가, 손님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뀔 것인가.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 라면 한 그릇 6,500원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200원 남짓이 사장님 손에 겨우 남았고 그 위로 33% 수수료가 운영사에게 흘러갔습니다. 운영사 위에는 정부가 적발한 도성회가, 그 위에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년 정해진 돈을 빨아가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있었습니다. 5층의 피라미드. 그 맨 아래에서 모든 무게를 떠받친 건 언제나 우리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구조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견고하던 피라미드가 지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싸고 말없는 건 당신 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머리 위에 쌓여 있던 구조의 무게였습니다. 다음에 휴게소에 들르시거든 그 영수증 한 장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숫자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 기억하시길. 여러분, 동네에 교회 간판 내려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약 7만 8천 개입니다. 편의점이 5만 6천 개거든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1.4배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중 교인 수 1000명 이하인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의 72%입니다. 10곳 중 7곳이 100명도 안 됩니다. 30명 이하인 교회도 전체의 41%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반 학생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인은 줄어드는데 목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동네 교회가 무너지는 구조를 세 겹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동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통합 기준으로 2015년에 교인이 약 279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약 219만 명이에요. 10년 만에 6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해 평균 6만 명씩 빠져나간 겁니다. 예장 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약 29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내리막이에요. 2024년 기준 약 224만 명입니다. 12년 사이에 75만 명이 증발한 거죠. 그런데 목사 수는요? 예장 합동 기준으로 2004년에 약 1만 2천 명이었던 목사가 2024년에는 약 2만 5천 명입니다. 20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어요. 예장 통합도 목사가 약 2만 3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4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교인은 줄고 있고 교회도 줄고 있는데 목사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이는 작아지는데 파이를 나눌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급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학대학교에서는 해마다 졸업생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 안수받는 목사는 매년 수백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아파트 상가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4개 들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에 간판이 걸린 작은 교회들이요. 일요일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안에 어르신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시는 광경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받으시는 사례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압박입니다. 교인은 빠지고 목사는 늘고 교회는 과잉 경쟁 구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흐름에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월 평균 헌금 수입은 약 2,353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위값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중위값은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에 있는 값이에요. 이 중위값이 고작 700만 원입니다. 평균은 2,353만 원인데 중위값은 700만 원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소수의 대형 교회가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거예요. 실제로 대다수 교회의 한 달 수입은 700만 원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양극화라고 합니다.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다수는 점점 더 빈곤해지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0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내시는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이에요. 한 달 헌금 수입
700만 원짜리 소형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가 빠집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 상가 교회 임대료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에요. 넉넉 잡아 18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공과금입니다. 전기료, 냉난방비, 수도료, 인터넷비 합쳐서 약 40만 원. 그 다음 각종 교단 상회비와 노회비가 약 30만 원, 예배 운영비, 주보 인쇄, 성경 소모품 등이 약 20만 원, 여기에 선교 헌금, 구제비로 약 5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320만 원이에요. 700만 원에서 320만 원 빼면 38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목사님 사례비예요. 한 달에 380만 원. 여기서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이랑 개인 세금 떼면 실수령은 3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소형 교회의 56%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이라는 건 스스로의 수입으로 교회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연간 예산 5천만 원 미만인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월 헌금 수입 4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목사님은 사례비를 2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는 분도 적지 않고요. 소형 교회 목회자의 41%가 목회 중단을 고민해 본 적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결국 700만 원짜리 교회를 운영해서 목사님 손에 쥐는 건 300만 원 남짓입니다. 400만 원짜리 교회라면요, 고작 100만 원대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 중 약 68%는 유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입니다. 선교비 9%, 교육비 5%, 구제비 5%예요. 교인을 위한 실질적 사역에 쓰이는 돈은 전체의 2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교인이 줄고 돈이 줄면 교회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면 한국 교회 구조의 핵심이 보여요. 한국 개신교 교회는 대부분 독립적인 개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각 교회가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 같은 구조예요. 가톨릭처럼 본당이 교구 아래에 소속된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별도의 재정을 갖고 별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 효과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건물을 짓고 이미 수십 년간 운영해온 교회를 문 닫겠다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 세습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담임 목사직을 가족에게 대물림한 교회가 최소 285곳 이상입니다. 자녀에게 직계 세습한 경우가 69%로 가장 많았어요. 교회가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운영되는 구조가 합병이나 통합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교회는 늘어난 목사를 먹여 살려야 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교인을 위한 사역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현상이고 지금부터가 본질입니다. 도대체 교인은 왜 빠져나가는 걸까요? 경기가 나빠서? 바빠서? 그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5년 발표한 종교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성인의 51%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무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연령별 데이터입니다.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30 세대 초반의 무종교 비율이 72%입니다. 10명 중 7명이 종교 자체가 없어요. 30대도 64%가 무종교입니다. 반면 개신교 신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젊은 피는 안 들어오고 기존 교인은 고령화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 기반의 구조적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고객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발표한 교세 추계 보고서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기독교인 비율이 약 16%인데 이게 2050년에는 약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030 기독교인 수는 2024년 약 215만 명에서 2050년이면 약 9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의 44% 수준이에요. 반도 안 남는 겁니다. 반면 7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13%에서 2050년에는 약 29%까지 올라갑니다. 교회가 사실상 노인 복지 시설화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20대인데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봤더니 교인의 절반이 60대 이상이에요. 설교 내용은 내 삶과 동떨어져 있고요.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30대 워킹맘이 일요일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유아부 교사가 부족해서 예배 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소형 교회는 교육부서를 운영할 인력도 재정도 없거든요. 결국 안 가게 됩니다. 40대 자영업자분도 계시겠죠.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서 11조를 줄였는데 은근히 시선이 불편했던 경험. 그래서 점점 발길이 뜸해진 경우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교인 비율이 2023년 61%에서 2025년에는 50%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11%포인트나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의 44%가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의 헌금에도 무방하다라고 응답했어요. 20대에서는 이 비율이 54%로 절반을 넘습니다. 헌금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바치는 의무에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 곳에 기부하는 선택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 주권의 이동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거든요. 교회도 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유럽에서요. 유럽은 한국보다 약 20에서 30년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한국의 미래가 보여요. 영국의 선공의 교회는 전국에 약 1만 6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더 심각합니다. 프리슬란트 주에서는 720개 교회 중 250개가 이미 폐쇄되거나 용도가 바뀌었어요. 네덜란드 전체로 보면 앞으로 4년 안에 700곳 이상의 개신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교회들이 뭐로 바뀌냐고요? 카페가 됩니다. 레스토랑이 됩니다. 서커스 훈련소가 된 곳도 있어요. 런던에서는 교회가 고급 푸드코트로 바뀐 사례가 있고요. 일부는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500년 된 교회가 와인바가 되는 게 뉴스도 아닌 시대예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에는 사찰이 약 7만 7천 개가 있는데 2040년이면 이 중 약 30%인 2만 3천여 개가 소멸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같아요. 후계자 부족, 신도 고령화, 젊은 층의 종교 무관심, 구조가 판박이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업종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무실이나 상가보다 세금을 덜 내고 운영 인력도 적어서 유지 비용이 훨씬 낮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회 부동산은 종교 목적이면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도 감면되고요. 그런데
이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72%가 100년도 안 되는 소형이고 56%가 미자립 상태예요. 세금도 안 내는데 적자라는 겁니다. 반면 편의점은 임대료에 인건비에 본사 수수료에 세금까지 다 내면서도 전국 5만 6천 곳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편의점은 수요가 있으면 열고 수요가 없으면 닫습니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수요가 줄어도 쉽게 닫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가치가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세금 감면이라는 보조금 효과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퇴출 메커니즘을 막고 있어요. 경제학에서 이걸 좀비 기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생존 능력을 잃었지만 외부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개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소형 교회가 좀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묵묵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세 겹의 구조를 다 봤습니다. 첫째, 공급 과잉, 교인은 줄고 목사는 늘고 교회는 포화 상태. 둘째, 돈의 구조적 함정. 헌금의 68%가 유지비와 인건비에 묶여 있고 소형 교회는 자립 자체가 불가능. 셋째, 수요 기반 붕괴. 청년층 72%가 무종교이고 교인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서 헌금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는 줄고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추계대로라면 2038년부터 기독교인 감소율이 연 1%대로 올라가고 2043년에는 2%대, 2047년에는 3%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교회 수는 더 빠르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간 합병과 연대입니다. 같은 동네에 30명짜리 교회 3곳이 각각 임대료를 내면서 겨우 버티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90명짜리 교회 하나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독립 개교회 문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정 투명성 확보예요. 성도의 44%가 교회 밖기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공개를 의무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세 번째는 사역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헌금의 68%가 건물 유지와 인건비에 들어가는 구조로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허브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0여 년 전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그때 교회는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마을의 구심점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본질이 사라지면서 교회도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산업이든 본질을 잃으면 시장이 먼저 합니다. 한의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랬고 은행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럽처럼 카페나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직업군, 그 구조를 추적해 볼 건데요. 패턴이 오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